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500년의 문명이 단 한 세대 만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부가 사라졌습니다. 은화로 보관하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국경에서 피 흘린 군인들의 은퇴 자금도 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문들은 붕괴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상태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가지 자산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경제 붕괴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유할 만큼 현명했던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해준 네 가지 구체적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산 중 하나는 현대의 모든 재무 고문들이 무모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하다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유했던 로마인들은 단순히 멸망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살아남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로마 경제를 죽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는 야만인들 때문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리아까지 뻗어있던 제국의 경제적 심장, 박동이자 로마의 은화였던 데나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서 거의 95%의 수는이었습니다. 모든 군단병의 급여, 모든 상인의 이윤, 모든 농부의 평생 저축이 그 동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고체 형태의 신뢰였습니다. 그러다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게르만족과 동쪽의 사산족 페르시아의 동시다발적인 압박에 맞서 국경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지구상의 어떤 조세 제도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정부가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해왔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속였습니다. 3세기 초 카라칼라 황제 시대에 이르러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약 50%로 떨어졌습니다. 동전은 똑같이 생겼고 같은 황실의 인장을 지녔으며 같은 명목 가치를 지녔습니다. 은의 절반이 조용히 청동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단 15년 만에 23명의 왕위 요구자들과 맞서야 했던 갈리에누스 황제 치하인 3세기 중반에 이르러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표면을 긁어내면 벗겨지면서 그 아래에 값싼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그들은 항상 눈치챕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수입품에 대해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군인들은 보상을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농부들은 곡물 대금으로 가치 없는 돈을 받느니 차라리 땅을 버렸습니다. 7천만 명을 하나로 묶어주던 정교한 무역 네트워크가 모든 이음새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이 3세기의 위기라고 부르는 서기 235년에서 284년 사이 로마는 군사적 붕괴, 전염병, 내전, 경제적 파탄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50년의 혼란이었습니다. 거의 50명의 황제가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권력을 잡은 지 몇 달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굳건했던 제국이 젖은 종이처럼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제로 가치를 유지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산, 올바른 종류의 금입니다. 누구나 금이 로마의 멸망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그 이야기의 버전은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공백은 그 이후의 모든 붕괴에서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권력을 공고히 했을 때 그는 돌이켜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화폐 재건에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기 312년 그는 솔리두스라는 새로운 동전을 도입했습니다. 24캐럿 금 4.50 제국의 모든 조폐국에서 일관된 순도와 정확한 무게로 주조되었습니다. 가치 저하도 은 도금도 금속 함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적 게임도 없었습니다. 솔리두스는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한 세기 동안 로마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었던 화폐 파괴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무도 데나리우스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 비단, 원자재의 주요 거래를 중단했던 상인들은 갑자기 신뢰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솔리두스는 부유층,
국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경계를 넘어 진지한 사업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 7세기 동안 로마의 서반부가 경쟁하는 게르만 왕국들로 해체된 지 한참 후에도 솔리두스는 지중해 상업의 중추로 남았습니다. 비잔틴 상인들은 11세기에도 여전히 이 동전으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300년에 가치가 떨어진 데나리우스로 부를 보유했던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서기 360년에 이르러 재정적으로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금, 특히 검증되고 일관된 순도의 금으로 전환했던 같은 원로원 의원은 최악의 붕괴 속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적인 설명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 모든 금이 평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세기 로마의 지하 금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깎여나간 동전, 불순물이 섞인 금고에 속임수 저울이 난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순히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제도적 보증 없이도 직접 거래해서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무게를 달고 테스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경제 붕괴에 대한 카일 하퍼의 연구는 부유층이 특정 동전의 액명화보다는 아우름, 즉 무게로 달아보는 순금을 지불 수단으로 점점 더 요구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심적인 교훈을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전은 조작될 수 있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금속 그 자체가 가치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종이 청구권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로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동하는 모든 통화 시스템의 영구적인 조건입니다. 로마는 우리에게 금이 안전하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희석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붕괴 동안 일어난 가장 직관에 어긋나는 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이 점을 숙고해 보십시오. 다음에 나올 내용은 돈의 역사를 읽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재편할 통찰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산, 부채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융 역사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술 문헌은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멸망에 대한 주류 대화에서는 거의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초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되는 것은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로마 지주가 서기 200년에 10만 데나리우스를 대출받습니다. 그 시점에서 10만 데나리우스는 진정한 부를 의미합니다. 도시 외곽의 생산적인 농장을 인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서기 280년이 되면 10만 데나리우스는 서기 200년에 곡물 몇 포대를 살 수 있었던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90% 이상 붕괴되었습니다. 물가는 그에 발맞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어떨까요? 대출은 여전히 명목상의 데나리우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0만 데나리우스라고 적혀 있고 상환되는 금액도 10만 데나리우스입니다. 다만 서기 280년의 10만 데나리우스는 부채가 생성되었을 때의 가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차입자는 기능적으로 가치가 없는 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은이 듬뿍 들어간 좋은 데나리우스로 신용을 제공했던 대출자는 은으로 겉만칠한 청동 동전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통화를 침식한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에 걸쳐 대규모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를 체계적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명목 데나리우스로 표시된 모든 고정부채 의무는 통화가 붕괴됨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환하기가 점점 더 저렴해졌습니다. 차입자의 땅은 남았습니다. 부채의 구매력은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위기 내내 원로원 계급의 행동에서 이러한 패턴을 기록합니다. 2세기의 부채를 이용해 토지 보유량을 늘렸던 사람들은 3세기 후반에 이르러 막대한 실물 자산, 생산적인 농지, 도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반면 그들의 부채 의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해체 직후 로마 귀족에 대한 피터 헤더의 분석은 놀라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지주 가문들은 제국의 최종적인 붕괴 속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진정한 힘의 우위에서 서고트족 미러, 프랑크족 지도자들과 정치적 합의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로서의 이 점은 그들에게 유동성 저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한때 짓눌리는 듯했던 의무에서 벗어난 실물 자산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로마 이후 세계의 법의학적 고고학을 통해 물건, 건물, 도자기 파편 등에서 붕괴의 물질적 증거를 기록한 브라이언 워드 퍼킨스는 평범한 로마인들의 생활 수준이 재앙적으로 무너진 반면 귀족들의 거대한 빌라 영지는 계속 운영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전성기 때처럼은 아니었고 제국의 절정기에 유지했던 복잡성을 갖추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성벽 안에서는 운영되고 생산하며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이해하기 위한 조셉 테인터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역학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실패할 때 그것은 불균등하게 실패합니다. 살아남는 노드들은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곳들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의무가 사라진 차에 토지를 보유했던 로마 귀족들이 바로 그 노드들이었습니다. 그들 외부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지 성벽 안에서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수학적 정밀도로 동일한 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렸던 독일의 산업가들은 그 돈이 인쇄된 종이보다 가치가 없는 마르크화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들은 빚 없이 온전한 실물 자본을 소유하게 된 반면 그들의 채권자들, 즉 저축자, 채권 보유자, 은퇴자들은 경제적으로 전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부의 이전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과정에서 이익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종이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붕괴하는 통화로 빚을 내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향해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원칙에 붙일 이름이 없었지만 직관으로든 계산으로든 이를 이해했던 가문들은 제국의 멸망 속에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산, 자급자족하는 영지입니다. 땅만으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모든 단순화된 버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전성기의 로마는 깊이 상호 연결된 경제였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이 영국으로 배송되었고 이집트의 곡물이 수도를 먹여 살렸으며 시리아의 보라색 염료가 옷을 물들였습니다. 그 공급망의 복잡성은 고대 세계에서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졌을 때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 무역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영지, 수출용 황금 작물을 재배하던 곳, 수입 도구에 의존하던 곳, 인겨 농산물을 팔기 위해 도시 시장이 필요했던 지주는 네트워크가 작동을 멈추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땅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공급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작물을 사주던 시장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영지들은 완전히 다른 논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빌라, 즉 제국 후기에 기능하던 로마의 빌라는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쇄 루프 경제였습니다. 곡물, 채소, 고기, 목재, 양모, 가죽, 기본적인 금속 세공품 등 모든 것이 내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영지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자체 대장장이, 자체 목수, 자체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영지의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웠고 영지의 노동자들이 천을 짰습니다. 제국을 연결했던 무역 네트워크가 수축하고 결국 끊어졌을 때 자급자족하는 빌라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후기에 대한 에이드리언 골즈워디의 연구는 영국 갈리아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빌라 영지들이 3세기와 4세기에 걸쳐 어떻게 자급자족 인프라를 실제로 확장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제국의 경제가 그들 주변에서 수축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산업작업장을 추가하고 곡물 저장고를 늘리고 농업 생산물을 다각화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영지들의 소유주들은 데이터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복잡성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급자족만이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빌라 이야기에는 따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영지는 경제적으로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점진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지역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원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 급여를 받지 못한 군단이 해산되었을 때, 도로가 위험해지고 지방 행정이 자체적인 기능 장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었을 때, 대규모 빌라 소유주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는 물리적 보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해체되는 제도들의 풍경 속에서 유일한 상수이자 기능적으로 지역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워드 퍼킨스는 로마 이후 시대의 거대한 빌라 영지를 중심으로 결정화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결국 중세 봉건제로 진화하는 템플릿이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제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내부 생산 능력을 구축한 지주들은 붕괴 속에서 단순히 부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정치 질서의 구조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이 단순히 붕괴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그 이후에 올 것을 정의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산, 대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모든 경제 붕괴가 자비나 예외 없이 적용하는 분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검증해 준 기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격증에 교환 가치를 부여했던 제도적 틀이 무너지면 자격증도 함께 무너집니다. 로마의 멸망이 드러냈고 그 이후 모든 문화와 세기에 걸친 모든 붕괴가 확인시켜 준 것은 통화가 실패하고 공급망이 해체될 때 오직 두 가지 범주의 인간 능력만이 진정한 교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동방무역로에서 수입한 약 없이도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고철로 보습을 벼려낼 수 있는 대장장이, 돌과 지렛대만으로 곡물을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제분업자, 겨울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목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동전이나 땅, 복잡한 부채 계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은 보류될 수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없으며 어떤 정치적 법령으로도 대체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쟁기가 부러진 농부는 그 주의 대장장이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는 데나리우스가 1g에 은 가치가 있든 1g의 청동 가치가 있든 동전에 새겨진 황제가 암살당했든 단순히 도망쳤든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는 경계를 넘어 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로마의 해체가 모든 무역을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역을 파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파편화된 풍경 속에서 여러 경쟁하는 정치 단위들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여러 관할 구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게르만 왕국들이 옛 로마 영토를 분할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국경을 넘어 상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인은 그가 거래하는 솔리두스 동전의 무게만큼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후기에 대한 카일 하퍼의 기록은 특정 무역 네트워크, 특히 동지 중에 항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로마 이후 시대까지도 활동을 잘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끝날 무렵 그 네트워크의 운영자들은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관점에서도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관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경화, 하드 커런시, 이 휴대 가능한 재고를 가진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국가는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적 기능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순전히 제도적이었던 로마의 전문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능이 정지된 로마 민법 법원에 의존해 업무를 보던 변호사들, 파산한 국고에서 월급을 받던 제국 행정관들, 급여를 주지 못해 해산된 군대의 군수장교들. 그들은 고전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적응하여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붕괴는 자격증 기반의 경제적 정체성 핵심에 있는 취약성을 파괴적일 만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실패하는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가치는 그 시스템만큼만 내구성이 있습니다. 장인, 의사, 휴대 가능한 기술을 가진 상인,
이들은 단순히 로마의 멸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봉건 영지가 된 빌레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수세기 동안 로마 문명의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앞으로 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암흑기였던 이유 중 하나는 장인의 지식은 살아남은 반면 너무나 많은 제도적 지식이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붕괴하는 사회에 대한 조셉 테인터의 분석은 이를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복잡한 사회는 그 복잡성의 유지에 전체 경제적 기능이 의존하는 전문가들을 유지합니다. 복잡성이 무너지면 그 전문가들은 불필요해집니다. 살아남는 기술은 예외 없이 더 낮은 수준의 복잡성에서 기능하는 것들입니다. 공급망이 끊어졌을 때, 제도가 실패했을 때, 국가가 지역의 실력자들과 군벌의 영토로 파편화되었을 때 작동하는 기술들입니다. 로마는 멸망의 과정에서 법체계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구조나 금융의 정교함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정으로 보존한 것은 목수, 의사, 곡물, 농부, 금속 세공인들, 즉 누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든 상관없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환원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로마의 자산이 붕괴의 영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드러내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은 살아남았지만 제도적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해서 검증하고 무게를 달고 사용할 수 있는 금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금에 대한 종이 청구권은 증발했지만 금속은 견뎌냈습니다. 붕괴하는 통화 속의 부채는 짐으로서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빌린 사람에게로 실질적인 부를 이전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으로서 살아남았습니다. 가치가 떨어진 데나리우스로 표시된 대출로 구입한 토지를 보유했던 로마 가문들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경제적 재앙 중 하나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했고 때로는 더 향상시켰습니다. 자급자족하는 토지는 살아남았지만 주변의 복잡성에 대한 의존을 의도적으로 끊어낸 토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무역 네트워크나 제국의 공급망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었던 빌라 영지는 단순히 붕괴를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올 시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정치적 붕괴도 몰수할 수 없고 어떤 인플레이션도 침식할 수 없으며 어떤 침략하는 왕도 쓸모없게 만들 수 없는 휴대 가능한 지식입니다. 네 가지 자산, 이 모든 것은 로마가 피와 얇은 응아면을 쓴 청동 동전으로 가르쳐준 하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붕괴에서 살아남는 것은 번영기의 시스템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은 위조될 수 없고 희석될 수 없으며 시스템 자체가 사라졌을 때 불필요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더 싼 금속으로 더 많은 동전을 주조함으로써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은처럼 보이는 동전이 기능적으로 은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복잡성과 규모가 그 영속성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잡성은 취약성이었습니다. 규모는 해체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둘 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현대 금융 시스템은 전성기의 로마보다 더 복잡합니다. 모든 현대 통화는 가장 공격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데나리우스보다 유형의 가치에서 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현대 공급망은 가장 팽창했던 시기의 전체 로마 무역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s of failure)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서서히 무너졌고 그러다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